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모두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좋은 일 많으시고 하시는 일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새해 첫 비행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는 오사카와 교토의 벚꽃 구경을 했습니다. 계절을 3월 말로 맞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비행기는 간사이 국제공항에 지금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시 이제 세계 일주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야 될 길은 지금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교토로 가야 되는데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한 번만에 가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간쯤 하마마스까지만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하마마스에서 이륙을 해서 시즈오카를 거쳐서 여기에 후지산이 있습니다. 후지산 정상을 관통해서 도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가야 될 길은 꽤 됩니다. 꽤 멉니다. 꽤 멀기 때문에 중간에 원래는 뭐 이렇게 좀 나고야도 좀 보고 싶고 이런데 바로 직선으로 비행하겠습니다. 자, 간사이를 출발지로 정하고 하마마스를 도착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설정을 하고 완전 스트레이트로 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리가 133헬이나 되기 때문에 뭐 커진 1.85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260, 한 200km가 좀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바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절은 8월로 다시 맞춰놨습니다. 비행기는 세스나 172 스카이호크가 되겠습니다. 그럼 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직선으로만 비행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겨운 비행이 될 겁니다. 지겨운 비행이 될 거고 이륙하자마자 항로로 접어들면 바로 오토파일럿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토파일럿으로 가야지만이 너무 늦지 않게 너무 오래 걸리지 않고 목적지인 하마마스 공항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그 세계 일주 비행을 하시려면은 오토파일럿 없이 세계 일주는 뭐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결론을 내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 얘기는 플라이트 패널이 없으면은 그 세계 일주가 현실성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비행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출발하겠습니다. 자, 가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속을 해서 한 6, 70 노트 정도 되면은 한 70노트 정도 되면은 이제 기술을 살짝 들면은 이륙을 하게 됩니다. 이륙을 하고 난 뒤에는 그 에어스피드를 계속 올려야 됩니다. 고도는 올리지 말고 고도는 버티컬 스피드는 뭐 그렇게 올리지 말고 에어스피드를 먼저 올려야 됩니다. 올려가지고 에어스피드가 뭐 100 이상, 100노트 이상이 되고 나면은 어, 플랩도 올렸죠. 자, 되면은 지금 방향이 거의 어떻게 됩니까? 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거의 유턴을 해야 되죠, 그죠? 거의, 거의 유턴을 해야 됩니다. 항로가 이제 보입니다.
자, 고도를 에어스피드를 유지한 채 에어스피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고도를 버티컬 스피드를 상승률을 거기에 맞춰서 올리는 게 좋습니다. 상승률을 너무 높이 잡으면은 에어스피드가 떨어지죠. 떨어지면 최악의 경우에 실속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톨이 되죠, 그죠? 자, 지금 아주 순조롭게 지금 항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장거리 비행을 하고 중간에 이제 산간지를 지나야죠, 그죠? 산간지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고도는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토파일럿 이제 세팅 들어갑니다. 먼저 고도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를 오늘은 한 안전하게 한 5,000피트로 올리겠습니다. 5,000피트, 5,000피트로 올리고 그리고 이제 헤딩은 뭐 97도 정도 헤딩. 자, 왼쪽을 보십시오. 왼쪽 위 나침반을 보시면은 헤딩버그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죠? 자, 먼저 지금 항로를 좀 벗어났으니까 일단 항로로 비행을 하면서 헤딩을 항로에서 붉은 화살표에 맞추면 되는 거죠, 그죠? 항로를 아직은 조금 벗어나 있죠. 항로 안에서 완전히 들어가고 난 뒤에 어, 이제 막 맞죠. 90도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버티컬 스피드를 상승률 700 정도 좋습니다. 해놓고 이제 오토파일럿을 누릅니다. 오토파일럿을 누르면은 헤딩과 고도를 자동으로 이제 지금 오토파일럿 중입니다. 자동 조정 중입니다. 제가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요크를 손댈 일은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오로지 플라이트 패널에 있는 헤딩만 가지고 헤딩을 그 헤딩 다이얼을 요크다 생각하고 헤딩만 살짝 바꾸면서 목적지까지 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비행기 조종사 실제로 진짜 비행기를 조종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조종사가 요크를 잡고 이제 매뉴얼 비행이죠. 매뉴얼 비행하는 경우는 총 비행에서 아마 1%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륙할 때 뭐 한 몇 분 정도, 그 다음에 착륙할 때 몇 분 정도, 그러니까 착륙할 때도 보면은 그 활주로 정대, 브로치하고 전부 다 오토파일럿으로 합니다. 오토파일럿으로 하고, 그 활주로가 완전히 시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랜딩 들어갈 때, 그 장주할 때도 오토파일럿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주할 때조차도. 그래서 활주로가 바로 눈앞에 보이고 활주로에 저 뭡니까 바닥에 그 아스팔트의 선이 다 보이고 그 착륙 직전이죠. 착륙 직전에 고도 앵글 이런 게 다 맞고 착륙 직전에 오토 파일럿을 풀고 이제 조종관을 직접 잡고 매뉴얼로 착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파일럿이 비행을 할 때는 요크로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플라이트 패널, 플라이트 패널로 그 오토파일럿을 위한 이제 버튼과 다이얼 묶음집을 플라이트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 그 비행기에서는 그 앞에 있는 거, 창문 그 여객 겨내는 데서 창문 앞에 그 대시보드라 그러죠. 대시보드 위쪽에 있는 이제 얇게 가로로 쭉 펼쳐져 있는 그 버튼과 어,
버튼과 다이얼 묶음집이 바로 이제 플라이트 패널이죠. 그 조종사가 이제 제일 많이 만지야 되는 버튼들이기 때문에 제일 조종사가 이제 손을 내밀어 조종사건 부조종사거든. 조종사하고 부조종사 가운데 중간점 있죠. 왜냐면 대부분 그걸로 비행을 하니까. 그래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도 시뮬레이터잖아요.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플라이트 패널은 제가 봐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엑스박스를 정말 좋아합니다. 옛날에 원래는 저도 PC를 했었거든요. PC를 했었는데 지금도 PC로 그 PC에 비해서 엑스박스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하면 거의 천국입니다, 진짜. 왜 천국이냐면은 시작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냥 엑스박스 파워만 켜주면 끝입니다. 파워 켜면 그게 다예요. 파워 켜고 바로 이제 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엑스박스 저는 시리즈 X를 사용하는데 뭐 시리즈 X는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FPS 2024를 하는데 전혀 버벅거림이 없습니다. 성능이 넘쳐납니다. 그것도 이제 최고 고해상도 모드로 저는 이제 4K로 하고 있거든요, 비행을. 4K로 하고 있는데 전혀 뭐 버벅거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거를 PC로 하려면은 이제 PC 사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비슷한 정도 부드럽게 하려면은 제가 봐서는 PC 가격이 아마 400에서 500만 원 정도는 돼야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엑스박스는 뭐 가격이 요즘 얼마죠? 60만 5만 하나요? 그러니까 가성비도 너무 좋고 너무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PC의 문제는 뭐냐면은 끊임없이 이제 윈도우즈를 관리를 해야 되죠. 계속 윈도우즈 업데이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바이러스 먹지 않도록 해야 되고 뭐 그게 사실 굉장히 귀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데스크탑이 집에 사실 두 대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지금은 이제 고성능이 한데 옛날에 산지 한 10년 다 됐는데 그 당시에는 무시무시한 성능이었죠. 왜냐면 그때 제가 램을 64기가를 넣어놨으니까. 그런데도 그 두 대나 있는데도 그거 안 씁니다. 안 쓰고 노트북밖에 안 써요. 저희는 이제 그 삼성 노트북을 집사람하고 집사람 한 대, 저가 한 대, 똑같은 거를 이제 두 대를 쓰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노트북이 제가 얼마 주고 샀죠?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지는 한 400만 원 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2, 3년 됐기 때문에. 아주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 시도는 해봤는데, FS 2020을 이제 구동할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FS 2020이나 2040을 구동하려면 제가 봐서는 그 엔비디아 RTX 4080보다는 90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4080으로는 뭐 되긴 되는데 그 PC에서 하려면은 이제 엑스박스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뭐냐면 그게 이제 제일 아쉽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이해를 안 갑니다. 왜 그러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FS, MSFS의 엄청나게 큰 장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은 정말 정말 다양한 주변 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모니터도 거의 무한대계의 모니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MSFS를 이제 매니어분들은 그 그래픽 카드를 뭐 두 개, 심지어 네 개까지 꽂아서 쓰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면에 그 이제 전면 화면이죠. 그 경치를 보는 전면에 뭐 모니터도 초고 해상도 모니터를 뭐한 8개, 4개, 6개 이 정도를 하면은 완전히 파노라마가 되죠. 그러면은 거의 진짜 몇백억짜리 시뮬레이터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각종 계기 장치도 모니터를 하나씩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게 PC에서는 됩니다. 그게 그, 그 뭐더라? 그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 연결 프로토콜이 그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패널들, 플라이트 패널, 뭐 라디오 패널, 뭐 패널들 많잖아요. 뭐 그다음에 뭡니까 EFB입니까? 이런 패널들 그렇게 비행기에 실제 비행기에 있는 그 다이얼 버튼들도 전부 다 연결이 가능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심지어는 액추에이터도 지원합니다. 액추에이터도. 그러면은 그 진짜 진짜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진짜 프로페셔널한 그 칵핏을 그 진짜 시뮬레이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제 짐작입니다마는 항공사나 내지는 항공사나 그 뭡니까 비행기 제작사에서 뭐 비행기 제작사는 아닐 것 같아요. 비행기 제작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각 회사들이 자체 그 시뮬레이터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개발한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터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를 제작을 하죠. 그거를 제가 왜 하냐 하면은 옛날에 제 대학원 후배가 지금 현재 카이죠, 그죠? 카이 초창기 때 이제 석사학위를 마치고 입사를 해가지고 아마 지금도 근무하고 지금은 아마 카이의 중역이겠죠. 뭐 나름 고학력자고 그리고 또 뭐 완전 초기 멤버니까 그때 그 친구가 이제 업무가 뭐였냐면은 카이에서 이제 시뮬레이터 개발하는 게 업무였습니다. 그 카이가 맨 처음에 만든 비행기가 그 단발 프로펠러기예요. 훈련기. 이름이 K1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다. 그 요즘 뭐 단종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시뮬레이터 개발을 하는 팀의 이제 그 첫 근무지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왜 그 시뮬레이터를 만들지 이랬는데 그게 이제 비행기를 이제 제작하기 전에 시뮬레이터부터 먼저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만 이 비행기를 제작을 할 때 시뮬레이터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디자인을 했지 않습니까? 디자인을 했으면은 그 디자인을 시뮬레이터에 반영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이제 그게 다시 말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그 비행기의 구조나 이런 걸 검증을 먼저 하는 거 설계 검증이죠. 설계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제품 제작에 들어 이걸 이제 반복하면서 비행기가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 제작사들은 보잉이 됐든 에어버스가 됐든 어, 굉장히 이제 그 정교한 자사 시뮬레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항공사에서는 그러면 사용하는 시뮬레이터는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행기 제작사에서 뭐 예를 들면 보잉을 쓴다 이러면 비행기 제작사에서 시뮬레이터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제작사에서 자체에서 이제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시뮬레이터를 제공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무료는 아니죠. 공짜는 아니고 뭐 한 대당 뭐 거의 제가 짐작하건데 한 대당 아마 시뮬레이터 한 대 한 4, 500억은 좋게 안 하겠습니까? 어,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시뮬레이터 전문 제작사에서 이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게임으로 이 그 MSFS를 출시하고 있고 이게 벌써 40년이 넘었죠. 지금 아마 40, 한 4, 5년 될걸요, 아마? 이게 FS 2024가 45주년 기념으로 릴리즈 아웃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4주년인가? 하여튼 그게 제 생각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거를 이제 게임이 주식원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임이.
그 뭐가 주 수익원인가? 그 시뮬레이터로도 이제 시뮬레이터 이게 왜냐면 이거 워낙 프로페셔널하고 완전한 시뮬레이터 여기다가 이제 리얼리티 물리 엔진만 좀 더 추가를 이제 좀 더 정교하게 하면은 이거는 제가 봐서는 완벽한 프로페셔널 시뮬레이터입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그 만약에 그 MSFS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냥 관광, 디지털 관광이죠. 사이버 관광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어, 그 실제 비행 조종에 가깝게 즐기고 싶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PC로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PC로 해가지고 모니터로 여러 개 연결하고 그리고 각종 이제 비행 패널들, 비행 패널하고 그다음 라디오 패널 뭐 최소한 필요한 게 이제 일단은 그 비행 패널이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라디오 패널이죠. 어떻게 보면 라디오 패널이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ILS 착륙을 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ILS 착륙을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은 그 비행기 활주로 끝에는 이렇게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 입에 담기도 안타까운 사고 때 이제 문제가 됐는 그 안테나죠. 그게 ILS 안테나일 겁니다. ILS 안테나하고 그다음에 로케이터 두 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게 안테나 기능과 그다음에 불빛 그 불빛이 뭐냐면은 그 비행기가 착륙할 때 지금 내가 비행기를 착륙할 때 이제 활주로를 내다보면 착륙할 때 내가 고도가 적절한지 그다음에 고도가 높은지 낮은지 그다음에 활주로에 제대로 정대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불빛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제 ILS라는 게 있습니다. 계기 착륙 시스템이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활주로에 내가 착륙하고자 하는 활주로마다 이제 주파수가 할당이 돼 있죠, 그죠? 주파수. 그래서 보면은 그 처음에 우리가 항로 선정을 할 때 출발 공항, 그다음 착륙 공간을 선정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출발 공항을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출발 공항에 몇 번 활주로, 예를 들면 뭐 36L 뭐 이런 식으로 19R 이런 식으로 그 활주로를 선정을 하면은 그 활주로 정보 오른쪽에 보면은 주파수가 있습니다. 주파수가 그게 뭐 ILS 이제 주파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착륙을 할 때 그 내가 착륙하고자 하는 활주로에 주파수에 내가 라디오 채널을 맞춥니다.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착륙을 하면은 거기에 그 ILS 이제 마크가 나타나죠. 마크 이제 가로선과 세로선이 나타납니다. 가로선과 세로선 나타나면은 그 가로선 그러면 이제 계기 착륙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계기 착륙이에요. 그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시계가 확보되지 않은 때도 착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무런 문제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전을 위해서 이제 활주로의 시계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착륙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걸로. 그럼 뭐 다른 공항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상공에서 대기를 하면서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폭행을 하든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ILS 때문에 어 사실은 시계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도 착륙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뭐 예를 들면은 뭐 폭우가 쏟아지는 검은 날 밤이다. 그러면은 뭐 볼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착륙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냐 ILS를 보고 착륙하면 돼요. 착륙하면은 뭐 오히려 눈으로 보고 착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끄럽게 부드럽
정확하고 매끄럽게 착륙이 가능하죠. 엄청나게 중요한 시스템이죠. 그러려면은 이제 라디오 패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라디오 패널이. 그런데 엑스박스에서는 그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허니콤 같은 경우에도 플라이트 패널은 있어요. 비행 패널은 있는데 라디오 패널은 없습니다. 라디오 패널은. 그래서 엑스박스에서는 뭐 참 어려워요. 우리 엑스박스에서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엑스박스에서는 지금 당장은 ILS 착륙이 불가능하네요. 방법이 없네요. 왜냐하면은 그 라디오 패널이 없으면 마우스로 이제 주파수하고 이런 걸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우스가 지금 정상 동작을 아직 하고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저건 이제 그 MSFS를 정말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이 뛰어나고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정말 어마어마한 감사를 하고, 자,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꽤 왔을 겁니다, 아마. 어, 꽤 왔네요. 뭐, 절반 좀 못되게 왔네요. 절반 좀 못되게. 거리를 딱 적절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시즈오카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시즈오카 너무 먼 것 같아가지고, 하마마스까지만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저는 엄청나게 감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정말 정말 불만이, 그 유일한 불만이면서도 너무 그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왜, 왜 엑스박스에서 주변 장치 지원을 극도로 꺼리는가? 엑스박스는 그 주변 장치 지원이 진짜 최악입니다. 제가 봐서는. 정말 최악이에요. 근데 그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야 뭐 저야 엑스박스로 MSFS 이외에는 나머지 게임을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엑스박스 사용자 중에서 MSFS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극히 드물기 때문에 MS 측에서 봐서는 엑스박스 사용자 중에서 그 MSFS용 주변 장치를 사용할 사람은 이제 극히 드물다 이거죠. 그리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본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은 그 엑스박스로 지금 과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신용카드 결제가 되고 있죠. 결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엑스박스 주변 장치를 지금보다 더 이제 오픈을 해버리면은 주변 장치와 연결을 그러면은 해커가 이제 해킹을 할 수가 있죠. 해킹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결제를 훔치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외에서는 그거는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정이고 사용자 측에서 봤을 때는 정말 정말 불만입니다. 정말 불만이고 그런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결국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 한 4, 5년 있으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지금 PC에 준하는 이제 주변 장치 연결을 제공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MSFS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40,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FS 2020이 40주년 기념으로 나왔죠, 그죠? 그런데 4년이 지나서 2024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MSFS 역사가 한 4년씩이나 됐지만 그 엑스박스 버전의 역사는 불과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4년이 채 안 되죠. 한 3년. 왜냐하면 FS 2020이 나오고 난 뒤 한참 있다가 엑스박스 버전이 나왔죠.
제가 엑스박스 버전이 릴리즈 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엑스박스를 사고 FS 2020을 구매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초기라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바는 제발 제발 엑스박스용 엑스박스에서 이제 MSFS 주변 장치, 라디오 패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트롤러를 연결할 수 있는 음, 그런 좀 그, 그걸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 뭐 고가품 PC에서 사용하는 MSFS용 고가품 그 주변 컨트롤 패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심심하니까 경치를 좀 내려다보면서 가겠습니다. 많지만은 저가품도 많습니다. 뭐 제일 이제 유명한 게 로지텍에서 이제 시리즈로 판매를 하고 있죠. 그거 보면은 패널 하나에 얼마 안 해요, 진짜. 라디오 패널 하나에 플라이트 패널에 진짜 얼마 안 해요. 아마 10만 원도 안 할걸요, 아마. 찾아볼까요? 로지 로지텍 로지텍 라디오 패널 치면 나오죠, 그죠?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 왜 이리 비싸? 어, 이게 올랐네요. 이만큼 안 했거든요. 와, 뭐 20만 원씩, 30만 원씩 하네요. 오, 기저 축복하겠네. 제가 알기로는 이만큼 안 했어요. 불과. 와. 근데 코로나 전후로 그게 특히 이제 그 반도체 한번 풍기란 일어나는 데부터 진짜 이게 반도체를 사용하는 물건들이 좀 터무니없이 올랐습니다. 와, 20만 원이 넘네요. 기술 첫방했다. 라디오 패널 제일 싸게 파는 게 21만 원이네요. 와, 황당하다. 원래는 10만 원도 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착각했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거죠, 그죠? 자, 보여드리면은 뭐 이렇게 와, 좀 심하다. 이게 보면 이제 딱 이제 정말 그 새순하게 붙어 있는 그 애널로그 라디오 패널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그 여기 이제 커먼 컴2 그죠? 보여드릴게요. 여기 커먼 모듈 하나는 커먼 컴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 ILS 비행을 하는데 그다음에 비행 패널을 한번 봅시다. 얼마 하는지. 비행 패널은 싸다. 이건 굉장히 싸네요. 98,000밖에 안 하네. 자, 이게 무슨 비행 패널이야? 이게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보통 플라이트 패널 그러면은 이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뭐 이거는 그냥 멀티 스위치 패널이고 빙 패널은 이거죠. 이거 봅시다. 이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와 이것도 30만 원이라는 와 너무 심하다. 이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만이 이제 지금 그 오토파일럿을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희미해. 요거 이제 요거 셀렉터 스위치 가지고 고도 그다음에 버티컬 스피드 이렇게 조정을 하죠. 조정하고 이제 얘를 뱅뱅 돌리면 이제 수치가 입력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오토파일럿을 누르면 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트림. 와, 그럼 이 한 개 뭐 20만 원, 30만 원 하면은 어이구 이거 한 3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얘는 얼마입니까? 싸게 파는 라디오 패널 20만 원, 이거 한 30만 원 이러면은 50만 원이 있어야 돼요. 50만 원이. 저 PC에서 그걸 즐기려면은 요크를 제외하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 대신 이제 훨씬 실감이 나겠죠. 그 실제로 패널들 생긴 모양도 생긴 모양도 진짜 그거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저 뭐냐 세스나기에 붙었는 거하고 애널로그 식스팩 그 패널에 있는 라디오 패널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거 자,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허니콤 브라보 스로틀 합해가지고 뭐 합해가지고 130만 원. 우와 기절 초풍하겠다. 그 제가 뭐돈 벌었네요. 저는 이거 살 때 두 개 합쳐가지고 요크하고 두 개 사가지고 한 100만 원 안 줬거든요. 100만 원 안 줬는데 지금 뭐 120만 원 이래 하네요. 세트로 대부분 파는 것 같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세트로 해가지고 120만 원 정도 하는 모양이에요. 국내에서 사시면 돼요. 국내에서 파는데 국내 가격이 오히려 더 싼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건데 이게 이제 요크고 이게 요크에도 이제 스위치 몇 개가 있는데 뭐 이건 뭐 이거보다는 이제 요게 비행 패널입니다. 여기 플라이트 패널 요거예요. 제가 지금 요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지금 오토파일럿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결론적으로 보니까 뭐 PCS 하는 게 뭐 별 메리트가 없네요. 왜냐하면은 뭐 가격이 PC용이나 뭐 차이가 별로 없네요. 엑스박스나. 그러면 엑스박스가 낫죠. 엑스박스가. 물론 이제 라디오 패널 같은 좀 더 다양한 패널이 없다는 건 아쉽지만은 하여튼 뭐 불만이 뭐냐 하면은 불만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엑스박스에다가 뭐 아까 보여드리는 그 로지텍이나 어, 그 여러 가지 그 편리한 컨트롤 패널들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죠. 그것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완벽합니다. 거기다 이제 욕심을 좀 더 내자면은 듀얼 모니터 그 뭐 네 개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모니터 한 두 개 정도를 지원해 주면은 훨씬 좋죠, 그죠? 그러면은 훨씬 모니터 한 개로 비행하는 것보다는 이제 앞에 전면이 모니터 두 개를 하면은 16대 9 모니터 두 개를 하면은 완전히 진짜 실감이 훨씬 납니다. 실감이. 자, 이제 꽤 왔죠? 절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요 바다를 지금 건너고 있는데 바다를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오늘 가고 있는 데가 하마마스입니다. 하마마스. 자, 구글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마마스시 여기가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항구 도시죠. 지금 현재 요점 날고 있는 겁니다. 요점 날고 있는데 하마마스는 아마 일반인들은 들어본 적이 없던 도시일 겁니다. 물론 일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그런데 뭐 저도 하마마스 모릅니다. 모르는 도시인데 그 실험 장치 부품 중에서 광정폭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포토 멀티플라이어 그래가지고 PM 튜브라 그러는데 예, 그 PM 튜브에서 이제 PM 튜브는 거의 대부분 하마마스에서 만들어요. 하마마스라는 회사에서 그 만드는데 저도 이제 그 하마마스 PM 튜브를 엄청나게 저도 많이 사용했죠. 옛날에 현직 시절에 과학자로 살 때. 그리고 이제 PM 튜브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컴퓨터로 받아들이는 이제 전자회로가 있습니다. 그 일렉트릭 보드가 있는데 그걸 이제 DAQ 보드라 그래요. Data Acquisition 보드 이렇게 이제 DAQ 보드라는데 DAQ 보드도 이제 하마마스 제품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일제죠. 일제인데 하마마츠라는 회사가 뭐 아주 유명해요. 근데 그게 그 우리 MRI 우리 병원에 가면 찍는 MRI 있잖아요. MRI나 CT나 이런 거 이제 뜯어보면 안에 전부 다 이제 DQ 보드가 잔뜩 있고, 그 다음에 PM 튜브도 있어요. 그래서 하마마스라는 회사 그 MRI나 CT 그 의료 장비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부품 원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하마마츠 DQ 보드인데, 그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하마마츠라는 회사 이름은 제가 너무나 익숙한데, 그 회사가 아마 하마마스 씨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런 짐작이 가네요. 왜냐면 이름 같거든요. 그 많은 회사들이 그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제 회사 이름을 그 회사가 이제 있는 도시 이름을 회사 이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우리 경로를 보면 오사카 여기서 출발해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그 왼쪽에 나고야가 있었습니다. 나고야가 있었고 지금 볼까요?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이쯤 지나가기 때문에 왼쪽에 멀리 보이는 해안 도시가 나고야죠, 그죠? 자, 멀리서 나고야를 한번 볼까요? 어, 어,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여기가 나고야인 겁니다. 여기가 나고야죠, 그죠? 나고야고 저희는 지금 하마마스로 가고 있는데 어, 여기에 이제 도요하시시라는 도시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가 도요하시시고 여기가 오카자카시이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바다를 한 3분의 2나 한 절반쯤 건넜죠. 절반쯤 만입니다. 큰 만이죠. 어, 뭐 이렇게 도착하고 나면은 뭐 1시간쯤 될 것 같아요. 딱 좋습니다. 오늘 제가 컨텐츠 길을 한 1시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도착지 공항의 활주로가 어떻게 되는지 활주로 방향하고 그 다음에 어프로치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프로치를 요렇게 하네요. 요렇게 가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어프로치인 셈이죠. 어프로치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고도를 쭉쭉 떨어뜨려 가지고 이점에서 고도를 한 1000피트에 맞출 겁니다. 맞추고 이제 고도를 더 낮춰가면서 요렇게 이제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랜딩을 하는데 아,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갔을 때 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도를 한 1000피트까지 떨어뜨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 속도를 한 90노트 미만으로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2.5만, 2점 왔을 때 이제 한 2점에서 고도를 한 1000피트까지 떨어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2점부터 이제 고도와 속도를 한 90노트 언더로 떨어뜨려 줘야지만 2점부터 이제 그 플랩을 이제 펼치기 시작하죠. 플랩을 펼쳐가지고 플랩 10도, 10도에서 여기 도착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갈 때는 플랩 20도, 그 다음에 턴하면서 플랩 30도로 해가지고 이제 속도를 요점에서 이제 랜딩을 시작해 터치다운 직전의 속도는 뭐 한 50노트, 50노트 정도에서 이제 터치다운을 하면은 부드럽게 랜딩이 되죠, 그죠? 부드럽게. 그래서 가면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미리 그 현장에 도착해서 당황하지 말고 미리 그 어프로치 경로와 이렇게 플랜을 활주로 방향을 좀 미리 사전 점검하고 이제 점검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만약에 음, 주변머리 주변머리 그 주변 장치를 라디오 패널이라든 주변 장치를 좀 그 컨트롤 패널을 더 붙일 수 있으면은 그 훨씬 이제 재밌는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비행을 그 이제 경치만 구경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실제 근접하게끔. 근데 이번에 FS 2024로 넘어오면서 제가 기억은 아삼삼한데 옛날에는 이렇게 어프로치 경로가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2020에서는. 이게 아마 2024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냥 맘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게 그, 각 그 항공 경로 이렇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의 정보를 토대로 제가 봐서는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비행기가 그 세스나기를 내가 몰고 가면 이렇게 착륙을 할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한번 볼까요? 출발 공항이 이제 간사이 공항이고, 공항마다 이제 알파벳 문자 4개로 공항에 이제 아이디가 있죠. 간사이는 RJBB 뭐예요? 그 런웨이는 24R에서 이제 우리가 이륙을 했고, 도착하는 거는 하마마츠 비행장인데 런웨이 27.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방위각이죠. 방위각인데 여기서 27 같으면 270도라는 뜻입니다. 270도. 이게 공을 하나 뺀 거죠, 그죠? 공을 하나 빼면 270도니까 뭡니까? 200. 이게 360도죠, 그죠? 360도. 이게 노스. 그래서 쭉 가져가 270도니까 뭡니까? 한 이 부근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착, 어, 이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아무것도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보면은 비행 방식은 VFR이면은 뭡니까? 그거 저 시계 비행이죠. 그죠? 시계. 비주얼 플라이트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페로드 관련입니다. 연료는 얼마 넣고 뭐 총 무게가 얼마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연료 계산.
운항하는데 51파운드가 들고 활주하는데 5파운드가 들고 이렇게 활주를 위한 연료 이게 다 합쳐가지고 이제 연료를 이제 채워 넣는 거죠. 이게 이제 항로점이죠. 항로점. 항로점을 이제 이게 아마 VOR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그 뭐냐면은 하늘의 주소라고 생각하면 되죠. 요 주소를 거쳐가지고 목적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게 그게 아마 다른 데 있나 모르겠다. 이게 어프로치 이거는 비행기에 대한 정보고요. 정보고 이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순항 속도가 대충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걸로 볼까요? 그다음에 이거는 파일럿에 대한 레코드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조정 일지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타블렛 세팅이고 이게 이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항로를 설정을 했는 거를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 일일이 이제 그 따로 다이얼 돌려서 입력할 필요가 없죠. 그 엄청 편해진 거죠. 지도 설정이고 가장 가까운 공항 이게 뭐지? 비행 정보. 자, 이제 뭐 드디어 이제 바다를 완전히 건넜습니다.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 이게 위치가 도요 하시시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뭐 도시까지는 아니고 제가 우선은 뭐 어촌 어촌보다는 크고 뭐 도시겠네요. 도요 하시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마마스 다 와갑니다 이제. 자, 한번 주변을 볼까요? 도요 하시시, 도요 하시시입니다.
지금 55분 경과했거든요. 55분 경과했으니까 뭐 딱 적당하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좀 더 가야 되죠. 자, 뭐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저 이제 멀리 하마마츠 공항이 이제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이제는 뭐 슬슬 착륙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고도를 좀 떨어뜨리겠습니다. 오토파일럿 풀고 매뉴얼로 이제 조정하겠습니다.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이제 고도를 좀 떨어뜨리겠습니다. 고도를. 그리고 카메라 앵글도 착륙 모드로. 아이, 너무 좀 민감하게 움직여가지고. 자, 항로로 들어가겠습니다. 항로로. 고도를 제가 너무 떨어뜨렸네요. 오늘은 뭐 그게 단순하니까 어, 어프로치 그 경로가 단순하니까 그냥 뭐 가이드라인을 따라 뭐 착륙해도 될 것 같습니다. 피턴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그 어프로치 경로가 복잡하면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제 착륙하기 힘들지. 왜냐면 가이드라인이 막 겹쳐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알기 힘든데 뭐 오늘은 워낙 심플하니까 제가 이거 저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항상 이게 앞에다가 테이블에다가 이제 알람을 어, 맞춰놓고 합니다. 1시간에 맞춰놓고 왜냐하면 동영상 길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삑삑삑삑 소리 나면 이제 1시간이 된 겁니다. 촬영을 시작한 지. 아, 요거를, 아, 이제 됐다. 지금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고, 고도도 적절합니다. 여러분이 잘 보실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프로치를 하면서 그 비행장까지 이제와의 거리와, 거리와, 거리와 고도, 속도, 이거를 잘 보십시오. 지금 이제 고도를 이제 점점 낮춰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고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이제 조종사는 끊임없이 이제 오른쪽 손은 이제 완전 스로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스로틀을 계속 조정하면서 고도와 속도를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고도를 낮춰갈 때 이제 요크를 앞으로 밀어가지고 낮춘다기보다는 스로틀, 스로틀을 조정하면서 이제 고도를 낮추는 거죠. 그죠? 스로틀을 밀면은 다시 해서 이제 엔진 RPM을 올리면은
너무 낮다, 그죠? 그러면은 고도는 올라가는 거고, 고도가 너무 낮습니다. 네, 고도가 지금 1500피트까지 내려왔잖아요, 지금. 고도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게. 자, 플랩을 10도로 펼쳤습니다. 그 플랩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속도를 떨어뜨리면은 이제 실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양력을 유지하면서 실속을 하지 않게 하는 장치가 바로 이제 플랩이죠, 그죠? 뭐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은 뭐 일종의 뭐 에어브레이크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비행기는 뚝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속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제 추락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 이제 플랩이 필요한 거죠. 자, 플랩 20도, 자, 플랩 30도, 실속하지 않도록 어, 스로틀을 잘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속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죠. 지금 속도가 너무 높죠.
착륙을 뭐 아주 이쁘게 했습니다. 이제 정대 위치로 가야 되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가네요. 브레이크를 살짝 살짝 잡아가면서 이제 갑니다. 또 브레이크를 너무 잡아버리면 비행기가 써버리죠. 또 너무 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제 지상에서 이제 가는 걸 택싱이라고 그럽니다. 또 너무 빠른 속도로 커브를 틀면은 택싱에서 커브를 틀면은 비행기가 격동하죠. 심한 경우에 비행기가 굴러버립니다. 자, 지금 딱 좋습니다. 지금 딱 적당한 속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왼쪽에다가 세우라 그러네요. 아마 하마마스는 공항이 조그마한 공항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뭐 여객기는 안 보이네요. 안 보이고 어, 저희 비행기 같은 이제 경비행기나 작은 비행기만 사용하는 공항 같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 완전히 그 이게 생일을 할 때 공항까지 가가지고 물론 이제 아직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알래스카나 이제 시베리아 이쪽으로 하면은 예, 공항 말고 이제 그 뭐냐 거의 뭐 들판에 착륙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들판에 그런 경우만 아니면은 뭐 가급적이면은 저는 이제 공항에 예, 활주로에 정대하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세워놓겠습니다. 뭐 작은 공항인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세우겠습니다. 시동도 끄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사카에서 하마마스까지 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마마스에서 이륙해서 시즈오카를 거쳐서 후지산 분화구도 보고 요코하마를 거쳐서 도쿄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목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